유엔데이, 유엔이 창설된 날을 우리가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유엔과 한국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우리의 오늘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유엔 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지 금년에 30년이 돼서 우리가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이전부터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부터 유엔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유엔이 선언을 했고 또 정부가 수립된 몇 년 후에 우리 한반도에는 전쟁의 참화가 발발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유엔은 북한의 남침을 침략 행위 그리고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가 있었고 총회도 유엔 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합 결의 Uniting for Peace라는 이 아주 중대한 평화의 임무를 유엔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은 우리 정부의 또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은 세계에서 GDP 규모로 봤을 때 12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동안 유엔이 한국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국토 방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또 유엔을 위해서 또 국제사회를 위해서 또 기여해야 될 그러한 일종의 사명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는 네 분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유엔의 한반도의 관계에 있어서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오늘 줌에 참여하신 세계평화 여성연합의 많은 회원님들 그리고 전쟁기념관 오늘 이병형 홀에서 오늘 중요한 토크 콘서트 진행합니다마는 전쟁기념관을 사랑하는 많은 이 전우들 그리고 PKO UN PKO 활동에 많이 참여하신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이 우리 UN 협회에 많이 가입을 하셔서 우리가 온라인 회원을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UN 협회가 주관하는 유엔의 평화 또 세계 복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여러분도 다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시행하는 많은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또 유엔 봉사대라든지 또 유엔이 주관하는 여러 캠페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평화가 너무나 중대한 나머지 우리 유엔 협회는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실질적인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도모할 것인가, 정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예를 들면 우리 DMZ 부근에 또는 경인 지역에 유엔의 평화 관련 기구를 많이 유치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의 중요성을 또 일깨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도 그러한 유엔의 평화기구 회의에 쉽게 참여를 해서 그런 평화의 가치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NFPA가 우리 한국 내에 UN 평화기구의 클러스터를 모아가지고 일종의 UN 만회의 사무국을 유치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회원에 많이 가입하시면 그 캠페인에 여러분들은 다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 기회에 저희 협회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쪼록 오늘 이 유엔과 우리 한국 문제, 한국의 평화 문제 최고의 권위자 네 분을 오늘 모셨는데 이분들의 패널 디스커션을 잘 들으시고 또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의 평화를 정착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모색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저의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좋은 그러한 대화의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4회 UN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UN 협회, UN 한국협회 부회장 이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의 토크 콘서트 주제는 또 다가오는 유엔의 날, 또 유엔 가입 30주년을 즈음해서 유엔과 한국의 관계를 역사적, 국제정치적 의미와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또 향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또 인류 공영과 지속 발전을 위한 협력 가능성과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연에는 오영주 외교안보연구 소장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리스트로는 고려대학교 이신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박흥순 명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유엔은 거의 동시에 출범하고 탄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일제 강점으로부터 1945년 해방이 되어서 1948년 제1공화국 출범 시까지 그 과정에서 유엔은 많은 역할과 또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그 연유로 인해서 우리 유엔의 그 이념과 가치를 저희 대한민국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헌장과 우리 헌법을 보더라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한다 하는 내용 등 서로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991년 드디어 9월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도 GDP가 세계 10위입니다. 1인당 GDP가 일부 G7 국가도 추월을 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올해는 거의 우리가 2조 가까이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11위 수준입니다. 또 최근 엉크타드는 한국의 지위를 후진국의 선진국 그룹으로 바꿨습니다. 또 OECD 개발 공여국 그룹에는 2010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많은 발전과 또한 안전과 평화에서도 많은 유엔의 기여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제 말씀은 줄이고 우선 바로 우리 오영주 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연구소장 오영주입니다. 먼저 굉장히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강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국 유엔협회의 이호진 대사님 그리고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현수 부회장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대사님과 이현수 부회장님과 이호진 대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한국과 유엔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관계인가를 저희가 조금 보기 위해서 사실 과거 저희 한 30년의 관계를 볼 텐데 먼저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 유엔과 한국과의 관계를 좀 훑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유엔이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엔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유엔이 겪고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의 유엔의 역할 또는 유엔의 위기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현수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의 입지가 이제는 굉장히 선진국의 선진국 이미 되었다. 그리고 G7에 해당하는 우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유엔의 새로운 미래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파트너십을 위해서 한국의 유엔 외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짧게 한 20분 내에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그림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케이건이라는 정치학자가 얼마 한 2년 전에 최근의 국제 질서에 관한 탁월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The Jungle Grows Back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책 자체가 유엔에 관한 역할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 유엔이 1945년 이후에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유엔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5년에 이렇게 저희 이제 유엔이 창설이 되잖아요, 그죠? 유엔이 창설되었던 것은 결국은 그 전에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이 합법화되는 국제 질서는 안 되겠다. 국제사회가 각자가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있는 시대를 종료시키고 다 함께 노력하면서 하나의 목표 그리고 가치 규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유엔이 창설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규범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그게 따라서 여러 국가가 모여서 세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그걸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유엔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 질서가 일종의 정글에서 가든으로 갔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국제 구성원들이 일종의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온 시기, 그것이 1945년부터 2000년 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엔은 굉장히 빛나는 역할들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1945년 정부 수립에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준진국 또 중견국으로 발돋움하는 그 시기가 바로 에이지 오브 가드닝의 시기에 함께했다. 그래서 한국과 유엔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버트 케이건이 이야기한 거는 2000년 초 이후에 다시 국제사회가 다시 정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중 간의 어떤 세력을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도 겪어봤지만 국제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보다는 각자의 국경 속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이 정글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는 유엔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닌가, 유엔의 역할에 대한 의문 이러한 것들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유엔의 어떤 관계는 1945년에서 우리로 보면 1991년 정도까지 에이지 오브 가드닝의 시대에 어떠했는지, 유엔이 굉장히 성숙하는 시기와 한국이 함께 발돋움하는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게 또 기반을 해서 다시 정글이 돌아왔다고 하는 이 시기에 그러면 한국은 유엔에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유엔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잘 아시는 거지만 저희가 한번 훑고 가면 결국 유엔을 창설할 때 유엔의 헌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필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 그리고 함께 공동 번영을 하자, 인권을 존중하자,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 we the peoples가
굉장히 자기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가치를 담은 게 유엔의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헌장을 보시면 이게 유엔 회원국들끼리 모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We the member states가 아니라 We the peoples라고 한 거는 비록 유엔이 모든 구성원들이 국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엔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지구상의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삶을 위해서 세 가지의 필러가 돼야 되고 이걸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이 국가의 노력의 중심에 유엔이 있고 그러한 기반은 유엔 행정과 국제규범이다. 그렇지만 그걸 받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용과 유대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유엔이 돼서 사실 유엔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사실 지난 200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몇 가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80개 국가에서 매년 8천만 명에게 식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없다면 그럼 정말 기아와 빈곤에 시달릴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백신 전에도 전 세계 어린이들의 45%의 백신은 유엔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휴먼 라이츠 인권과 관련해서 여기에 80개 정도의 국제규범이 되어서 국제사회 전체가 인권이 증진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고 유엔의 중심적인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여러분 난민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었겠습니다마는 현재 6,700만 명의 난민을 유엔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난민들은 유엔의 지원이 없으면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가 국제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유엔의 중요한 기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피스키핑 PKO는 현재 10개국 전도에서 10만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우리나라도 지금 2군데 평화유지군에 파견이 되어 있는데 평화유지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숫자만 보더라도 평화, 자유, 인권, 개발을 위한 유엔의 노력이라고 한 것은 사실 유엔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물과 공기 같아서 유엔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숫자로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사실 체감하기도 또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엔은 국제문제 해결의 플랫폼이죠. 이렇게 유엔은 총회에 모여서 191개의 국가들이 유엔이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공동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실 요즘 기능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안보리 개혁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유엔의 중심 기능으로서 국제사회 평화 유지를 위한 중요한 국가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KO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유엔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성장을 해왔고 평화 유지와 평화 구축의 유엔 기능은 많은 분쟁 지역에 가보시면 유엔 깃발을 단 이 평화유지군이 없을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난민의 문제 마찬가지고요. 유니세프나 UNHCR 같은 난민 캠프에서 물론 우리와 같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합니다만 이런 유엔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We the Peoples의 정신에 입각한 기여는 정말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인권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유엔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기능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결정을 했고 Climate Action 그 기후 변화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말 생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유엔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Age of Gardening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굉장히 가드닝 그 정원으로서 잘 관리되어 있던 시대에 가장 표상이 되는 성공 사례가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이 1950년 네, 저희 그 한국의 우리나라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진들은 시리아와 예멘에서의 사진인데 이거는 2017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시점과 그 공간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똑같고 우리가 바로 지금 시리아나 예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한 70 몇 년 전에 바로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알 수 있죠. 이러한 한국이 정부 수립되고 나서부터 한국전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아까 이호진 대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유엔 선거감시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정부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4차례 있으면서 한국전이 발발했을 때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전 지원한 국가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투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 물자 지원, 전후 복구 지원 등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했고 이 당시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는 하이티 같은 국가들도 그 당시 1950년에서 53년까지 한국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총 60개국이 한국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유엔이 가지고 있던 유엔을 창설했을 당시에 국제사회가 품었던 관용과 유대감을 정신을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과 또 평화를 위한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한국전에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시고 한국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90년 저희가 이제 1991년 유엔에 가입을 했고 2000년에 저희가 OECD 가입했기 때문에 기록적으로는 1945년에서 1999년까지는 개도국으로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던 시기였는데 현재 가치로 약 650억 불의 지원이 우리 나라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역량, 여러 가지 우리의 인적 재원이 있어서 오늘과 같은 성공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러한 성공이 가능했을까 저희가 반문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그 당시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와서 목숨도 걸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한 이거는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유엔이 생각했던 We the People's 정신, 세계 공동체의 정신이 한국에서 굉장히 발현이 되었다. 지금 사진의 왼편에 있는 건 부산에 있었던 1954년 부산의 피난 시대에 있었던 스웨덴 그 적십자사가 탈했던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하고 이 스웨덴 적십자사에서 일했던 이분이 찍은 사진들이 얼마 전에 발굴이 되어가지고 전시가 부산에서 되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결국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이 스웨덴 사람이 그 당시 1953년에 한국에 왔을 때 이 한국을 알았을까요? 왜 자기가 가서 도와줘야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유엔이 갖고 있었던 정신을 모아서 유엔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정글 그로즈백 이런 시기에 그러면 유엔은 지금 예전과는 다른 문제점에 공착해 있습니다. 이 예전에는 어떤 문제들이 개도국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국제 문제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국경을 넘어서 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를 보시면 알고 기후변화, 난민 이 모든 문제를 보면 알지만 국제 문제가 더 많이 늘어나서 유엔이 이 모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1945년 유엔을 만들었을 당시까지는 국가가 중심적인 행위자였지만 지금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나 테러리스트나 또는 시민사회 기업과 같이 개인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사회가 돌아오고 있고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AI나 인간과 어떤 기술과의 관계 어떻게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류한테 진보가 될 것이냐 위기가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신기술의 시대의 문제에도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유엔의 역할과 관련돼 있고 돌아온 정글은 1945년 이전의 정글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사진으로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니 강연이라 간단하게 끝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은 그냥 넘어갈 텐데요. 제가 이 사진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생기는 테러리즘에 의한 난민의 발생이 결국은 국경을 넘어서 유럽에서의 난민 문제를 폭발시키고 거구주의의 경향을 가져왔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하나 문을 걸어 잠그고 난민 문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국제사회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최근에 겪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국제사회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 문제의 확산이라는 것이 우리의 국경 안에서 가두어지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빈곤에 의한 문제들은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또 바이오다이버시티, 산림 이런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보다 더 위험한 국가 간의 전쟁이나 사람 간의 종족 간의 전쟁보다 더 위험한 인류에 대한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진들은 굉장히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빈곤의 문제가 더 이상 개독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홈리스나 잡리스들이 많아지면서 국제 모든 나라들이 사실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1945년에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 체제, 즉 정원으로서 가꾸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강대국 간의 대립,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들이 대립되면서 안보리나 이런 데서 기능이 굉장히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국제 분쟁에 대한 액션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1945년 유엔의 체제를 중심적으로 끌어왔던 서구 사회들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보편적 가치를 굉장히 앞서서 끌어왔던 서구 중심주의가 퇴조하면서 뭔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서 국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있는 것 자체도 유엔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유엔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봤을 때 유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유엔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도전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말씀드렸던 안보리의 무능화 문제, 유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막고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인데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까 국제사회의 분쟁이 국가 간 전쟁은 없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리카나 중동에서의 지역 간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유엔이라는 데가 모여서 굉장히 이야기만 하는 곳이다. 유엔에서 합의된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유엔에서 뭔가를 결정해도 저항하기 때문에 유엔 결정 자체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유엔에 가서 많이 일하고 싶어하고 그 사무국 가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또 너무 사무국이 비대화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역량이 없다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굉장히 그 비효율성의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엔에서는 지금의 21세기 환경, 돌아온 정글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유엔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돌아온 정글의 미래는 지금의 유엔을 얼마나 더 제대로 된 효과적 다자주의로 만들어 갈 것이냐. 결국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공동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국경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정글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 우리가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 간만의 협력으로는 이제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파운데이션을 보면 우리나라가 하는 개발 협력보다 훨씬 많은 예산들을 1년에 개도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그런 개인 간의 그런 파트너십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AI 등 이러한 확산은 새로운 신기술의 표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신기술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어하고 인류 전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사회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1945년에 우리가 지구 하나 우리 국가 간의 관계만을 생각했던 어떤 유엔이었다면 이제는 사람과 지구, 기술을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걸 끌어가는 유엔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오히려 굉장히 더 복잡한 그러한 과제에 직면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은 최근에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제는 21세기 유엔과 다자주의는 예전에 1945년에 만들어졌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서구와 강대국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유엔을 통해서 성장한 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다자주의가 중요하다. 이 다자주의가 우리의 국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아까 우리 헌법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다자주의의 규범에 대한 우리 헌법이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국가들끼리 중심이 되어서 이 새로운 세계를 끌고 가야겠다. 그리고 국가 중심이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아주 창의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유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의와 결정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유엔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결의 결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유엔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엔은 앞으로 유엔에서 두 개의 이러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복원력,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복원력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사회에 또는 어떤 나라에 또 국제사회 전체에 어떤 지역에 그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쓰나미가 왔다 하더라도 그 쓰나미 피해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코비드 19이 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있지만 금방 빨리 오뚜기처럼 다시 원래 상태로 갈 수 있는 복원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이 되어야 하고 하나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것이다. 그래서 유엔은 이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을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BTS가 가서 유명해진 제76자 유엔 총회 저희 대통령께서 가셨는데요. 거기에서 76차 유엔 총회의 주제입니다. 이 긴 이야기가 76차 유엔 총회의 주제인데요. 보시면 빌딩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회복력을 세우고 그것도 아주 sustainably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새롭게 우리가 코비드 19으로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각각의 지구의 문제 그러니까 기후 변화나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사람의 어떤 권리를 다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유엔을 활성화해야겠다. 이게 바로 지금 유엔이 안고 있는 바로 과제이고 이게 지금 미래 유엔이 뭘 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유엔과 한국의 역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유엔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20세기 내내는 우리가 그 시대부터 더 변화된 지금 사회로 유엔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글에서 정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 시기에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먼저 유엔 가입 이후의 한국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에 한국은 굉장히 획기적인 기여를 유엔에 해왔습니다. 아까 이미 이현수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규 분담금 유엔에서는 이거 좀 돈 많은 사람들 순서대로 나라들 순서대로 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얼마나 낼지 순위가 정해지는데 11입니다. 우리가 유엔 정규 분담률보다 더 많은 분담금이 PKO 분담금인데 그건 11을 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유엔에서 우리의 역할을 알 수 있고 ODA 물론 뭐 저희가 지금 올해 거의 4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제가 유엔 개발협력국장 외교부에서 했는데 2015년에 했을 때 2조 정도였는데 그게 짧은 시간에 벌써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한국의 역할로 인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다자주의의 행위자이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ODA나 분담금이나 이런 기여를 통해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미들 파워다. 우리가 패권 국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많은 국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서 브릿지 빌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국제기구 리더십 진출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므로 이제 돌아온 정글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의 위기의 시기죠. 21세기 지금의 유엔. 그래서 새로운 유엔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나라이죠.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유엔 내 역할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유엔 외교의 미래의 방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선진국처럼 되려고 노력하면서 유엔에서 여러 수혜를 받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개척을 하면서 미래 Sustainable Future for All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여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할까요? 이럴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웨덴 그 레드크로스 적십자사에서 왔던 사람의 사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1945년 이후 우리가 받아왔던 그 많은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할 어떤 의무가 우리에 있고 그러한 기여를 통해서 한국의 국익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방안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사실 우리는 지금 거의 저희 그 경제 발전의 60-70%를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는 국제사회가 조금 더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 훨씬 더 우리의 국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국제화를 해 나가야 하는 국가이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국제화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도 유엔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한국 외교 3.0 이거는 우리가 1945년에서 1991년 유엔 가입 시기까지를 한국 유엔 외교 1.0으로 보고 가입 이후에 지금까지를 유엔 외교 2.0으로 본다면 유엔이 위기에 당면해 있는 시기 하지만 유엔의 성공한 사례로 성장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한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 나가야 할 유엔의 다양한 우리의 그 방향이다. 유엔 외교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유엔이 지향해 왔던 국제사회의 문제를 하나의 국가의 테두리에 넣지 않고 여러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다자주의의 강화가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그게 하에 우리가 굉장히 이 다자주의의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외교가 돼야 될 거고 그러한 외교를 통해서 또 지속 가능한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이슈들, AI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제를 선점하고 또 그것을 견인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사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이 유엔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엔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 등이 해결되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들어갈 때 유엔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유엔과의 접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한반도 평화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지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한 역량을 위한 유엔 외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오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 유엔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한국 정부가 외교부가 해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지지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선진국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향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1945년, 50년 그 어려운 시기에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선진국의 역량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한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위한 유엔 외교의 여러 가지 변화와 그리고 또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194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유엔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구분도 하고 유엔의 변화, 최근의 모습, 또 그간에 우리가 달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결론이 결국은 유엔을 통한 다자주의의 강화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기여 이게 필요하고 또한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다자주의 또 유엔을 통한 다자주의에 상당히 우리가 적극 활동을 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우리 정부가 하는 대유엔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밀어주십사 하는 게 우리 오영주 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유엔에 관한 최고의 우리나라 전문가이신 우리 박흥순 교수님 또 이신화 교수님 두 분 계신데 오늘 먼저 이신화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오 대사님은 뭐 유엔에서 차석 대사님도 하셨었고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45년 거부터 지금까지 한 20분 동안에 아주 선명하게 개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었던 게 유엔이 위기이기도 하고 또 유엔이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유엔이 없었다면 퀘스천 마크를 보며 그 유엔에 걸려 있는 그 그림, 유엔은 세상을 천당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막는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 유엔의 70+2가 선방은 했다라는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잠깐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그 정글 가든 말씀하셨는데 많이 동의하면서도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요. 그 이렇게 쭉 스펙트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처음에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가 나타나면서 유엔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역사가 승자의 스토리듯이 그 승자들이 결정한 룰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승자가 정해져서 그 룰이 정해졌는데 그게 가든 같았는데 보니까 미소라는 큰 진영으로 갈라진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불만 그룹들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비동맹 국가들도 있었었지만 독일이나 일본 같이 큰 소리는 치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이 틀에 있는 것이 본인들의 번영이나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그런 그룹들도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다행히 그 큰 그룹들이 스포일러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져 있었던 것이 그 소련의 붕괴로 새로 이제 유엔의 르네상스를 맞이했죠. 그래서 유엔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라는 자체가 그 유엔의 정글이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눌려져 있었던 느낌도 좀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를 맞이했다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10년을 못 갔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의 큰 헤게모니 국가의 중심으로 또 국가가 국제 질서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 물론 세계화나 정보화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불만 세력들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정글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 소위 말하는 그 가든 정원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거기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 같은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정글이 왔다는 의미에서 다시 정원으로 돌아간다는 건 물론 오 대사님께서 원래의 정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3.0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영어 표현에 agree to disagree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며 어그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의미의 좀 그럴싸한 용어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실패를 해서 아마 박흥순 교수님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역할 말씀을 하셨고 웅크타드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지불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중견국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고 또 다른 의미에서 아직까지 중견국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우리 편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견국의 순간, 중견국의 모멘텀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오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줬고 각자 도생의 그 이상한 그 성곽시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다툼을 하다가 글로벌 이슈가 생겼으면 글로벌 강대국은 소위 그래도 잠깐 휴전을 하고 협력하는 모멘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G0 시대를 만들어버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견국에게 동전의 양면을 준 것 같습니다. 한쪽 면은 선택을 하게끔 압박을 우리 편이야 쟤네 편이야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중견국에 압박을 주면서 우리 중견국들끼리 좀 모여야지 생존을 위해서 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G0 시대가 오니까 중견국들이 우리 중견국들에게 대한 그 이런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아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G0 시대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견국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역할이 블레싱이라고 할까요? 축복도 우리한테 많이 주어진 거죠. 압박과 축복이 같이 들어서 위기지만 또 기회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국제 질서에 위기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 국제 질서가 뭐 여러 국제 질서가 있었었지만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부르는 LIO 그 지도 그게 이제 위기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위기가 왔죠. 왔지만 저는 아직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 LIO 속에서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중견국들이 자신들의 안정과 안보와 번영을 누려왔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LIO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막 비판을 하고 미국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지만 그걸 갈아엎을 생각을 하는 중견국은 많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LIO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진짜 그야말로 정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어떻게 이것을 유지 발전시키냐라는데 더 많은 공감대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최근의 국제 질서가 위기이면서 또 굉장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기술에 관련되는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순화 교수님. 정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하는 건데 결국 위투디포 이 지금 그 상황이 UN 자체가 태생적으로 어떤 내적인 문제를 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오다가 결국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정글로 돌아갔다기보다는 이제 위투디포 하는 상태로 두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날까지 오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하나는 또 이러한 현상이 중견국에게는 어떤 모멘트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는 그런 말씀, 아주 그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중간국 역할의 중견국들의 역할의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 또 자유주의가 정글로 완전히 변함으로써 이제 위기에 부닥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말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걸 잘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 세 가지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박흥순 교수님 말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 대사님이 아주 좋은 발제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오늘 주제, 즉 유엔과 한국 한반도 평화와 세계를 위한 파트너십에 여기에 많은 포괄적인 그 제언을 해주셨고요. 또 이순화 교수님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이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 이제 이 논의의 토론의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유엔의 앞에서 언급한 결국 유엔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유엔 안보리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글 속에서 그런 국제 환경 속에서 유엔이 제대로 일을 못할 수밖에 없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 나오는데 결국 명목상으로 우리가 그 유엔을 국제 사회의 어떤 그 자유주의 질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이상과 그리고 지향점을 반영한 그런 이제 훌륭한 기구임에 틀림없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1945년에 만들 때 이미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독점적 특권적 지위를 확보를 했고 소위 이제 5개 상임이사국이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지난 75년 동안 이 국제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구조적으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이제 간격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은 불가피하게 회원국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가 주권이 평등하다, one nation, one vote다 하지만 실제로 그
유엔의 역학을 보면 그 안에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국력에 따르는 거기에는 물론 이제 그 유엔 분담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국력에 따르는 편차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유엔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인식을 해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외교관이 유엔은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고 만약에 없었다면 이것을 새로 만들었어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유엔이 가진 굉장히 이제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구조적인 거, 또 아까 말씀드린 정체적인 성격의, 그다음에 지금의 그 유엔의 독립적인 어떤 그 재정 능력 또는 뭐 국제사회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핍된 상태에서 그나마 최적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잘 이렇게 적응을 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어떤 그런 그 정체성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두 번째는 여기가 바로 이제 전쟁 기념관이고 아까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참전 16극에 대한 어떤 그런 광장이 아주 좋은 기념비들이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왔을 때 이게 전시관에 보니까 뭐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참전 16개국을 비롯한 한국과 유엔과의 관계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태생부터 우리의 그 생존과 번영 모든 것을 유엔에 의해서 의존하고 도움을 받은 아주 그런 존재인데 지금 이제 어느덧 우리가 이제 중견 국가로 중추 국가로 성장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유엔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지금까지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유엔 외교 1.0, 2.0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한 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좋은 그런 그 제언들, 즉 한국이 국제 의제에서 어떤 주도권 또는 또 의제 선점 뭐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지난번 아마 이춘하 교수님 그 조셉 나이 교수님하고 했을 때 그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니까 결국 이제 소프트 파워를 한국이 가장 잘 구현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소프트 파워 소위 연성국력, 경제력과 군사력을 제외한 그 독특한 어떤 매력 국력으로서의 소프트 파워를 한국이 참 그 요즘 잘 구사하고 반영하는 나라다 이렇게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는 것이 소프트 파워로 구사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문화와 매력을 통해서 자발적인 어떤 지지를 받아내는 거. 두 번째는 국내 정책을 통해서 그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경제 번영 이런 걸 통해서 국내 정치적 기반과 어떤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그 자긍심.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그런 그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데 한국은 거기에서 더 할 여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그 아주 유화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위해서 인정을 받고 국제사회 어떤 정의와 인권과 번영을 위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달라 하는 이제 물론 주문이죠. 그래서 아까 오 대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국민적 지지와 어떤 자금을 동원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결국 한국이 유엔을 통해서 결국 유엔 내에서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꼭 우리 한국 자체의 어떤 단기적 이익보다는 아까 얘기들 하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우리의 국익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제 유엔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점에서 유엔은 아주 우리에게 안성맞춤이다. 1991년에 우리가 가입할 때는 마침 탈냉전의 시대였고 한국이 그때 제가 보니까는 분담금이 0.69% 25위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위권에 도달했는데 한국의 국력 상승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담금 자체는 또는 PKO라든가 이런 아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많이 했지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유엔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해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결국 그런 그 외교력의 원천은 정부나 외교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결국 그 사회가 가지는 어떤 지적 재산, 창의적인 정신 이런 것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학계에서 생각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아젠다를 선점을 해야 되고 인텔렉추얼 파워 뭐 줄리해줘.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국내적으로 구현해 나가냐. 물론 이것은 교육도 포함하고 국민 시민 의식도 포함하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유엔 창설 이제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우리가 이제 26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24년 남았죠. 그걸 생각을 하면 이제 유엔 개혁 문제도 그렇고 좀 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발상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그 새로운 시대에 25년 후에 지금과 또 다르게 변할 이 세상에서 유엔이라든가 이런 꼭 유엔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역시 그 유엔이 태생부터 갖고 있는 그 한계라든가 뭐 또 선진국들 중심에 기구했다는 거 이런 점 또 국제사회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고 기술의 발전 또 세계화 여러 가지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좋은 부분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엔 내에 뭐 주권 평등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선언에도 유엔 헌정에도 나타나 있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유엔에 대한 기여라든가 분담 재정 분담률 또 파워 폴리틱에서 나오는 그런 한계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건 뭐 저희가 의심할 바 없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프트 파워, 문화라든가 매력을 통해서 또한 국내적 정책 또 국내적 정치적 통합을 통해서 또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좀 더 우리의 파워를 좀 더 증진시킬 수 있지 않느냐 또 국제사회에 좀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국민들로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좀 더 단기적인 눈앞의 이익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국익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아까 오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 같은 맥락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045년까지 내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국민적 지지나 기반이 없는 정책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줌, 이런 유엔 톡 콘서트 같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정부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해를 늘려가고 같이 의견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일단 우리 오 소장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생각난 게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걸 우리가 과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물질적 기여를 증진시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인적 기여 또 특히 사실 돌아가신 그 이종욱 WHO 사무총장님이 나오셨고 또 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이 하셨고 또 최근에는 제가 뉴스를 보기에는 강경화 장관 전 외교부 장관님이 ILO 사무총장에도 출마하신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도 좀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발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자주의 강화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든가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이런 분들이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그 프레젠테이션이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유엔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품지 않았지만 당연히 뭐 충분히 다 공감하고 또 다 그게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엔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는 그 가더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이 갖고 있었던 이상과 또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현실주의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이제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거기에 투영한 점도 있지만 결국 유엔의 메커니즘의 가장 우수한 점은 그러한 권한을 투영함과 동시에 부담을 지게 하는 강대국들이 더 많은 부담, 그게 예산적인 부담이든 어떤 부담이든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하나 국제사회가 뭐 저는 100년 이후에도 200년 이후에도 그렇게 완벽한 국제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 불완전한 국제사회에서 그나마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시스템 자체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국제사회를 이렇게 꾸려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반은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유엔을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이신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 하마숄드 유명한 다크 하마숄드 사무총장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게 해안이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엔은 우리 모두를 천국에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유엔을 보면 오히려 저는 좀 유엔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즘 한국에서 선진국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신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선진국이다 어쩌다 하는 그런 논의가 그렇게 막 그 공감 가거나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어디에도 유엔이든 국제기구든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의는 없죠. 세상 뭐 유엔 OECD에도 그런 정의는 없고 유엔 문서에도 선진국 개도국의 developing, developed는 유엔 문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그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용성한 국가들을 그렇게 불러온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게 중견국이라 하더라도 중견국은 좀 전 선진국 개도국 논의와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중견국은 그 그레이트 파워나 패권을 하는 국가가 아니고 중간에서 딱 그 중심을 잡고 센터로서 중심을 잡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국가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중견국도 저는 선진국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선진국의 논의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진국을 지향하는가 그 선진국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그 현재 선진국들과는 굉장히 다른 역사적인 경험을 해온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특히 21세기에 우리가 좀 발산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메시지는 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논의가 한국 사회의 논의가 선진국 논의가 우리가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라 어떤 선진국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논의로 조금 더 이게 패러다임 체인지하면 좀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 논의는 결국은 UNS의 우리의 역할과도 저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UN에 어떠한 기여를 하기를 원하느냐. 결국 아까 지금 이현수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다자주의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결국은 다자주의 강화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선진국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이 유엔에 가면 뭐 제네바든 뉴욕이든 케냐든 가면 사실 굉장히 다자주의를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여러 가지 유엔이 갖고 있는 다자주의 밸류를 굉장히 앞에 서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로서 저는 지금 자리매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뭘 함으로써 더 그럴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저희가 PKO 장관급 회의를 12월 달에 하게 되는데 PKO라고 하는 유엔의 가장 히트 상품이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성장기를 또 가다가 요즘 또 가죠. 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유엔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유엔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을 한국이 그걸 더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가 지적인 기여가 적다는 걸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유엔 외교가 제대로 정말 그 더 발현되고 다자주의에 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엔의 그 일종의 엑스퍼티즈가 여기에 더 많아져야 한국 내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되고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야 되고 또 국내에 더 많은 그런 논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게 정책화되고 국제사회도 갈 수 있는 건데 특히 저는 학계의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기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 함께 이제 정부와 학계가 함께 그러한 우리의 어떤 유엔 외교의 알갱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체질 강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게 바로 다자주의 강화와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나마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신 것은 저는 유엔 외교가 저희가 지금 K 컬처로 잘 되고 있는 그 소프트 파워의 또 다른 형식이 아닐까. 우리 외교 중에서 그 소프트 파워에 해당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엔 외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국제사회가 굉장히 좀 한국이 하는 저런 식으로 유엔에서 좀 역할을 좀 하면 좋겠어라고 보여주는 특정한 어떤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요. 특정한 어떤 부분에 한국의 이때 마크가 딱 쓰여지고 또 제대로 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엔 외교를 할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보니까 저 언론 보도 보니까 BTS가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홀에서 했는데 그 당시 1,000만 명이 그 뷰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BTS 공연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싹 빠져나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유엔 총회 그때 이제 그 개막할 때 기조연설도 하고 뭐 했으니까 이제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여했던 분 중에 얼마나 BTS가 한 그 SDG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유엔의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BTS가 상징하는 한국의 어떤 문화 예술력 이것이 갖는 전 세계적인 정말 그 글로벌 퍼블릭 굿즈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와 인연과 종교를 초월해서 이제 하는 그런 그 어떤 굉장히 그 아이디어한 어떤 그런 그 아젠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앞으로 더 발현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또 너무 문화나 이런 걸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것을 상품화할 경우 거기에서 오는 또 부작용. 문화라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그 세력과 여러 가지 그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긴데 하여튼 현재의 어떤 추세를 보면 한국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위 K 칼처로 이제 언급되는 그런 많은 아주 우수한 전 세계에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거를 우리 내에서 이제 잘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세계인들이 그것을 흡수하고 공감해서 그 배경에 이제 결국 한국이 가진 선한 국제사회를 우리 어떤 그 목적과 정책 그리고 한국이 경험한 독특한 그런 경우 이런 것에서 한국에 대해서 새로 보게 되고 한국이 주도하는 아젠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 작업이 좀 쉽지는 않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K 컬처를 유엔 외교에 쓰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뭐 개발 협력 외교라든 예를 들어서 그 유엔 외교 일환인데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그 차별화되는 개발 협력 외교를 하고 국제사회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다른 선진국은 다른 개발 협력 외교의 유형을 만든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소프트 파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엔 외교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 유엔 외교 발전이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한국 소프트 파워를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그 한국식 스타일의 새로운 뭐 아주 보편적이고 너무 일반적으로 알려진 또 컨벤셔널한
어떤 그런 개발 외교 이거보다도 우리 나름의 또 우리 스타일을 갖는 그런 개발 외교 그런 것도 한국식 뭐 한류 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좀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냥 돈이 필요한 거죠. 저 경제가 되게 중요하고 그 경제가 이제 중요한데 그 경제가 파워가 돼서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생각할 때 저 나라라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중견국으로서 힘을 얻는 거고 이제 중국처럼 경제가 이제 발전했는데 저렇게 해서 힘이 되면 세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오 대사님이 발표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이 우리를 많이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지만 인적 자원이 이제 우리한테 뒷받침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인적 자원은 뭔가 생각을 하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저희 할머니 세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밤 12시에 들어와서 새벽 3, 4시까지 3, 4시간만 자고 다시 시장 바닥에 가갖고 일을 하더라도 내 자식만은 안 굶기고 내 자식만은 교육을 시킨다라는 그 DNA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지가 우리는 엄청 강했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었지만 그 일본은 그냥 안으로 인워드한 안으로 이게 내부 지향적으로 머물러서 있었을 때 우리는 경쟁적으로 뭐 유학도 보내고 경쟁적으로 외국으로 나갔었던 그 지난 20년이 결국은 K 한류가 그냥 몇 명의 스타가 밖에서 인기를 끌었던 거에서 이제 K 컨텐트, K 내용이 그 국제사회에 통하는 시대가 된 그 저는 밑바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고 싶은데 군사력을 개발을 못하니까 그 92년에는 그 UNHCR 난민고등판무관실에 그 환경 디비전을 내면서 자기네 환경청에서 누굴 보냈었었고 94년에 인간안보 담론이 나오니까 캐나다랑 바로 같이 뛰어들었는데 돈은 많이 썼는데 뭐 PKO도 마찬가지고 별로 이렇게 담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제 그게 제가 일본이 못했다라기보다도 그 거대한 그 지적 카르텔 속에 끼어들지를 못했었는데 우리는 정부는 아직 못했지만 개인의 힘으로 우리 인적 자원의 힘으로 K 컨텐츠를 좀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엔이 되었든 국제사회가 되었든 이제는 그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사회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담론을 이끄는 수준에 이제 우리가 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민간이 협력해서 K 컨텐츠를 K 담론을 이제 시키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게 왜 만들어졌나를 보면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그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교묘가 아니고 절묘하게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인적 자원과 맞물려서 폭발력을 얻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미중 기술 패권이 무역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래요. 이제는 게임 체인저가 기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그 중국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가 또 다른 중견국의 모먼트를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난 5, 6년 동안 4, 5년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잃어버린 게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잃어버린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 패싱이 되면 어떡하냐, 한국만 빠지면 어떡하냐, 한국만 이류 동맹이 됐냐라는 불안감이 많았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으로 다급해지면서 믿을 만한 기술 강국을 찾다 보니 우리의 위치가 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담론과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숙제면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자주의인데 아까 뭐 다자주의가 위기가 됐다. 다자주의가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 다자주의라는 거는 강대국에게 끼어 있는 국가들이 들고 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였어서 중견국이 들고 뛰어야 될 카드를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다자주의가 전면에 나서면서 다자주의가 위기가 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이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영어로 말씀드리면 멀티레터럴이 아니라 멀티내셔널로 그
강대국 둘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진영 싸움이 된 거죠. 패거리 싸움이 된 건데 진정한 다자주의가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느냐를 볼 때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멀티레터럴한 진정한 멀티레터럴리즘, 다자주의, 멀티내셔널리즘이라기보다 왜냐면 멀티내셔널이 되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라는 경쟁이 돼버리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다자주의를 빌드업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이제 기술의 중요성, 거기에 이제 우리가 컨텐츠나 담론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국익이 단기적으로 잠깐 손해가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국익과 국제적 기여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토대로 된 진정한 다자주의를 만드는 것이 이 다자주의 위기 시기에 다자주의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소프트 파워는 나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져야 되지만 남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 남에게 설득력과 매력을 풍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선진 중견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유엔 외교도 같이 녹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토론 유엔 토크를 하러 왔습니다. 토크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담론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결국 다자주의 강화할 건데 뭐가 다자주의 강화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물론 이제 선진국들이 특히 이제 선진국이 아닌 두 개의 강대국이 미국과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다자주의를 일종의 하나의 외교적인 어떤 그 툴로 사용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있으나 다자주의가 어떤 기본적으로 그 안에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공감하기가 어려운 게 결국 지금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주의 자체는 어떠한 밸류를 중심으로 모이느냐,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느냐 하는 것이 다자주의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유엔을 1945년에 만들었을 때 그게 현실주의적인 어프로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엔 헌장 속에 녹아 있는 다자주의, 그러니까 1945년을 만들었던 유엔의 창시자들이 생각했던 그 다자주의의 밸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치였고 그 법치의 기반에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인간 존중이 바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다자주의는 바로 그러한 밸류를 지향하고 있는 다자주의인 거죠. 다자주의라고 하면 여럿이 모여서 같이 멀티레터럴하게 모여서 사는 나는 나라들이 모여 있는 것이 다자주의가 아니고 같이 공감하는 국가들이 동일한 어떠한 가치 기준을 수호하면서 모여서 함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자주의의 가장 그 근본에는 밸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국가들과 함께 모일 것이냐 할 때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동일하게 그러한 밸류를 이때의 밸류라고 하면 너무 가치 논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유엔의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법치라고 하는 가치를 함께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법치는 여기서 이제 이신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1945년에 만들었던 법 규범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지구에 관한 문제에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우주에 관한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AI나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한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고 지금의 이 여러 가지 국제 문제가 확산되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법 규범의 내용들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의 위기가 되고 있죠. 어떤 규범을 만들 것이냐, 어떤 규범을 만들자고 주장할 것이냐. 특히 이제 이 신기술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규범을 만드는 것이 가치의 문제도 있지만 그게 바로 경제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국익을 구현하면서도 국제사회 전체가 새로운 규범 속에서 다 같이 어느 정도는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규범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한국의 다자주의 또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다자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엔 외교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신기술과 인권 이런 결의들을 제네바에서 인권이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도 그게 있고 그리고 기술 패권에서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우리가 또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결국 표준을 만드는 부분들은 ITU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또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기구들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제사회의 어떤 그 공익을 함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기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래서 다자주의가 굉장히 고상하면서도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실력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얘기하신 걸 제가 절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다자주의가 뭐냐 학자들이 많이 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들거든요. 하나는 보편적인 규범, 원칙, 두 번째는 상호 호혜성, 세 번째는 민주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헌장에 의해서 그런 모든 절차와 이상 그 목적에 의해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세계 어느 나라도 유엔 회원국이 가입될 때는 그 유엔의 기본적인 목적과 원칙을 다 존중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도 유엔에서 탈퇴한 적이 없고 그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만 그 안에서 이제 그 이쪽에 디비에이션, 이탈이 있고 위반이 있지만 그것이 아주 심각하기 전에는 국제사회가 다른 동료들을 응징하지 않기 때문에 다자주의가 가진 그런 좋은 의도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일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최근에 와서 경향은 그 이 교수님이 제시하신 대로 그 국제사회 어떤 경쟁이 아까 뭐 정글이냐 정원이냐 할 때 그 무대가 유엔 내뿐만 아니라 유엔 밖에 많은 거버넌스들이 있고 그 중에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장소가 바로 유엔이고 또 뭐 거버넌스에 뭐 G7, G20 뭐 소위 AIIB 뭐 브릭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거기에서 각자의 게임을 하면서도 또 유엔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다자주의 안에서 또 게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그 멀티 레벨, 멀티 디멘셔널한 이런 그 경쟁들이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거는 유엔과 같은 그런 그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목적과 질서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집단 안보의 어떤 이상과 이런 것들은 큰 틀은 바뀌지 않은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을 가령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각각 다자주의 챔피언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그 다자주의 개념을 자기 선택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가령 그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그걸 막기 때문에 아까 얘기된 그런 안보리가 결정적인 그 국제평화 안전에 대한 실제 역할을 뭐 미얀마 사태라든가 기타 우리가 아는 시리아 뭐 이런 거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5개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파워폴리틱스에 있는 것이지 유엔 자체가 가진 큰 문제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기술의 문제도 역시 그런 그 어떤 파워 게임의 하나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는 것도 틀림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자주의가 가진 현재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양식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마침 그런 것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우리 독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서 어떤 장소로서 우리가 유엔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네, 여튼 뭐 다 세 분이 저는 들어보시면서 우리 오영주 소장님이나 이순하 교수님이나 저는 거의 같은 얘기로 들었어요. 두 분 이게 꼭 그걸 조금 이렇게 약간 색깔은 다르지만 기본은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back to the basic 들어가 그 기본 밸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법 중요하죠. 평화 중요하죠. 안전 중요하죠. 인권 중요하죠. 개발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동일하면서 다만 이제 워낙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이제 국제사회도 복잡 다기화되고 아주 다원화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더 멀티래터럼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지적인 또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하신 걸로. 제가 잠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는 뭐
유엔에서 유엔 공부하면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와 규범, 법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아마 조금 저는 같이 그런 게 자체가 지금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게 그 아무리 내가 선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게 국가 간의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국이 아무리 가치 동맹, 민주주의 다자 동맹을 이게 외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또 다른 무슨 속이 있을 거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잠깐 이류 동맹이 될 것 같은 불안함에 대해서 크리틱을 특히 보수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 기술이 너무나 중요해지며 우리나라는 변함없는 그 민주주의 다자 동맹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기술이라는 어떤 커머널리티, 그 공동성을 가지고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규범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됐다는 얘기 사실은 하고 싶었었던 건데요. 이제 그러한 왜 그게 되게 중요하냐면은 그 모든 아무리 좋은 그 패키지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인정하고 그걸 사줘야 된다는 그런 설득력과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말씀이고 다른 분들 다 같았습니다. 근데 저 특히 이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젊은 학생분들 보면 이제 특히 국제기구 진출, 국제기구 좀 더 큰 넓은 세상에서 좀 더 해외에 있는 국제기구라든가 또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나라에 뭐 개발 원조하는 기구라든가 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희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네, 다른 분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유엔 협회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국제기구 진출과 관련돼 있는 많은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걸 알고 있고요. 외교부에서도 사실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 여러 가지 지원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왜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항상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제기구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직업의 하나로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그 국제기구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이나 방식 이런 걸 본인이 스스로 공감하지 못할 때는 국제기구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많은 것이고요. 그리고 뭐 유엔이나 제네바 이렇게 좋은 수도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국제기구에서 지금 성장해 나가려면 전부 다 이제는 다 현장을 가게 되어 있죠. 그게 뭐 분쟁의 현장이든 개발의 현장이든 현장 경험을 쭉 쌓아야만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컴피티션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출을 하기 위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특히 외교부가 중심이 되고 뭐 유엔 협회와 여러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을 할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외교부도 더 노력하겠지만 지금도 저는 많은 플랫폼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우리가 거기서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더 지금 우리 나왔던 이런 논쟁들을 굉장히 더 많이 공부하면서 내가 어떠한 그 국제기구 공무원이 되겠다. 나의 신념은 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다져보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 위한 멘토링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기술적으로 어디에 가려면 어떤 시험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입시 공부하듯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그런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의 신념이나 앞으로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멘토링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 국제기구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퍼블릭 굿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신념을 가진 것이 확실하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너무 팁이 아닌 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공부 팁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팁입니다. 좋은 팁이고 왜냐면은 단순히 그저 영어만 하고 외국 생활 하고 싶고 그런 희망만
단순히 우리 국내에 있기보다는 외국에서 좀 생활하고 싶다. 이런 생활만 가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국제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예, 교수님도 저는 한 20년 벌써 20년 전이라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늙은 것 같은데 하지만 20년 전에 처음에 와서 국제기구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라고 했을 때 저 이제 유엔에 좀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요. 마치 이 국제기구 과목을 듣거나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좀 일했던 교수가 오면 자기도 무언가 글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 있던 친구들이 은근히 많았었는데 그 관심도가 지난 10여 년 동안 확 줄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바늘구멍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못 간다라는 생각들을 너무들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0년 전에는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 걸 공부하는 방법을 그래도 좀 많이 알아서 애들을 가르쳐줬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 큰 학교에 있다 보니 그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니까 형평성을 위해서 저는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말 저는 오대사님 말씀한 거에 진짜 1000% 동감하는 게 그 멘토링을 위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어젠다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곧 여성 시대야. 여성이 멘토 중요해. 기술이 중요해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요. 그 나이든 노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엘더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국제사회의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담론이나 이슈, 국제적인 이슈를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남들 다 하는 개발, 환경, 요즘 환경, 인권 이런 부분이 지금 경쟁이 심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언가가 중요한지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학제간,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멘터들이 분명히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기구를 들어가는 준비,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준비를 해. 그거를 하면 못 들어갈 확률이 95% 이상이지만 그 준비한 과정이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다른 기회가 이렇게 생겨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국제기구를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진짜 괜찮은 친구가 실력뿐만 아니라 이런 커밋먼트, 헌신감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판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는 꼭 깔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0.1%나 1%밖에 안 되는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라고 모든 사람들을 달리기를 하는 건 진짜 그거야말로 오징어 게임 아닌가요? 근데 그런 제이표는 좀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제이표는 적고 그게 물론 이제 우리 국력상 더 많이 널려야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많아지긴 했지만 전부 다 지금 제이표만 중심으로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 어떤 분야가 필요해도 있지만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분야를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게 애들 PKO를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 PKO가 유엔에서 이제 결의가 이루어질 때 PKO 군인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인 부분이 엄청 늘어나서 그렇죠. 어떤 PKO가 한 곳에 가게 되면 민간인 포션이 한 30%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직위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물론 되게 경력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인포메이션들을 애들 거기에는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저기 인구 조절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애드보케이시 하는 사람도 갈 수 있고 난민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자리들이 너무 기본적인 예전에 우리가 하던 그런 자리들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우리가 들어가는 수단을 JPO 외에는 없는 것처럼 또 모든 이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생각해 보면 유엔에서 그 요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안 가도 갈 때가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다른 안정된 직업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길 가야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필드 경험을 가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 내가 왜 국제기구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맞닥뜨려질 것이다. JPO를 간 친구들도 결국은 그만둔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외교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직속 제자인데 그 40이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장애인 교육으로 NGO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 다카에 아까 말씀하신 난민 교육 그 부분으로 아마 그 P3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했었었는데
뭐 그 경력이 도움이 돼서 이제 글로 가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가더라도 굉장히 기쁘구나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그것도 전 선순환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우리 박흥순 교수님이 먼저 하셨고 제가 지금 한국 유엔 체제 학회라는 걸 맡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통 학술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호진 대사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저희 학회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젊은 박사들이 유엔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유엔과 관련되는 이슈들을 공부하는 능력 있는 젊은 박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유엔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유엔이나 유엔과 관련되는 이슈를 공부하는 학자들을 키우는 그 아까 이호진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그 담론도 키우고 아까 말한 그 민간으로서 참여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노후를 보장하려고 말씀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가 맨날 젊은이만 강조를 하는데 그 젊은이와 그러니까 빈 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듯이 젊은 층과 연배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또 수명도 늘어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일, 또 그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결국은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신경 쓰는 우리 담론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이순하 교수님 하셨고 오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네네 뭐 연결해서 그냥 잠깐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예. 뭐 두 분 말씀하신 것 하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국제기구에 어떻게 진출하느냐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진짜 뭐 열정과 여러 가지 그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기회 자체는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공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엔에 가기 위한 그리고 좋은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유엔 직원이 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이라는 소위 이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제가 국제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으면 NGO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코이카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궁극적으로 거기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유엔에 안 가더라도 더 의미 있게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꼭 유엔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를 이제 도와줘가지고 결국 다른 경력을 가지고 유엔에 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그 유엔을 하나의 신화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선망을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학계하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적 능력, 어떤 소프트 파워의 어떤 근간으로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외교력, 소프트 파워를 넓히기 위한 이런 그런 노력을 우리 유엔 체제 학회가 이제 한국의 그 유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그룹 학자들의 어떤 그룹이고 또 유엔 협회라든가 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우리 오 소장님이 지금 재직하시는 많은 분들이 외교안보연구소는 어딘지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거 홍보를 할 때 외교안보연구라든지 아니면 외교부 산하 이렇게 놓아야지 알지 이게 뭐 무슨 많은 프라이빗 그 단체인 줄 알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다자 외교를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런 중책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도 그렇고 결국은 학계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협력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저변이 확대되고 젊은 사람들도 그 열정과 실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들을 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 분 하신 말씀이 굉장히 우리 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그 유엔 그 국제 기구나 국제 사회에 진출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 대사님, 오영주 소장님께서는 그 어떤 정신적인 퍼블릭 굿을
과연 내가 그걸 일하고 희생할 수 있는지 봉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자문다답을 하면서 또한 실질적으로는 많은 피스키핑 포스 저 평화 유지군 진출만 해도 그저 막연히 군에 계신 분들만 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신화 교수님은 또 노인 문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 학자분들도 이거 굉장히 앞서서 유엔이 앞으로 뭐가 이슈가 될 거고 또 어떤 문제를 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뭘 좀 내다봐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적인 그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주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근데 그런 면은 아주 저 감명 깊었고 또 여하튼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일단 학계나 또 공무원이 같이 협조를 해나가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유엔 톡 콘서트 그 사전 질의가 온 걸 보면은 유엔 개혁에서 한국의 역할 가능성, 유엔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유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전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유엔의 개혁 움직임에서 어떠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특히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외교적 영향을 집중하고 있거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혹시 오 소장님? 네. 근데 네. 가능한 대로. 아니, 저는 괜찮은데 이게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넘어갔는데 괜찮으신 거죠? 10분 정도 괜찮으신가요? 시간, 시간 충분. 네, 제가 빨리 하고 질문이 3개나 되니까 예.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아까 제가 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은 지금 항시적인 개혁 상황에 있습니다. 21세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평화, 안보, 그리고 개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특히 그 피스 빌딩, 평화 구축 분야하고 유엔 개발 시스템의 변화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그게 우리가 이제 그간 겪어왔던 여러 가지 저희 경험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남북한 관계, 대치 관계 같은 걸 생각했을 때 향후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이 또 평화와 개발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그 유엔 내에서 어떤 방향을 만든 담론 형성에도 굉장히 결의안 형성 같은 데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피스빌딩 커미션에는 저희가 저걸 하면서 의장국을 또 3년 동안 하면서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도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에서보다 뉴욕에 갔을 때 한국의 유엔 외교가 그래도 굉장히 더 많이 평가받고 있다. 제가 요즘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박흥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히려 조금 유엔 외교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더 여기서 공론화가 좀 덜 돼 있고 장이 좀 덜 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외교안보연구소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외교부의 싱크탱크이고요. 외교부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유엔 문제 특히 2024, 2025년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학회와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글들도 만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박 교수님께 저희 연구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그 사전에 받은 또 뭐 말씀하실 사람 있으시면 저는 사실 그 외교안보연구원은 그 국립외교원 전부터 외환연에서요 학생들한테 왜 대학원 들어왔니 하면 외환연 연구원 되고 싶어서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아마 여기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다행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유엔 개혁 부분에 있어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젠다를 정해서 피스빌딩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외교부 도움으로 피스빌딩 펀드 사무총장 밑에서 일을 좀 해봤지만 그 돈은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성 때문에. 근데 굉장히 뭐 퀀텀 립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정도로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같은 선진 중견국이 반드시 잡고 가야 될 의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유엔 개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일본이 그 상임이사국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기회도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에 신경을 솔직히 많이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이렇게 좀 어젠다도 좀 맞추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이런 사고를 양쪽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함으로써 이렇게 좀 유엔 개혁을 포함한 이런 유엔 이슈에도 이렇게 좀 아시아의 목소리를 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옛날 수단 PKO 갈 때도 각각 가가지고 탄환을 뭐 받았네 돌려줬네 뭐 쓸데없는 그런 국익 백해무익한 이제 그런 논쟁 말고 그런 유엔 개혁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은 이런 한일 관계 부분을 조금 개인적으로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엔 개혁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질문지에도 뭐 그 커피 클럽의 일환으로 이제 유엔 안보리 개혁에 관해서 일본과의 관계 이준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브라질 G4라고 해서 이제 네 나라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엔 안보리 개혁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기득권을 가진 기존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해야 되는데 또 일본이나 기타 우리 한국에 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만약에 안보리의 개혁이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가능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이 상임이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자꾸 끌어내리고 뭐 하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도 상임이사를 노릴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유엔 개혁은 또 그 소위 이제 대표성이나 민주성,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큰 문제거든요. 안보리는 물론이고 다른 그 유엔 개혁에 상승 나오는 것이 돈 많은 내는 나라들이 목소리 크게 높이고 그들의 영향력을 하는 것은 유엔답지 않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력과 어떤 그 어떤 입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이 호혜적으로 활동하고 대우받는 것이 유엔인데 거기에서 돈 많은 몇몇 국가, 뭐 G7이나 G20가 다 현실적으로 지금 85%의 예산을 20개 국가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바꾸지 않는 한은 그 유엔의 어떤 개혁을 제도적으로는 하기가 힘든데 다만 이제 앞에서 쭉 얘기 나온 식으로 유엔이 앞으로 추구하는 어떤 그 활동과 사업 담론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 협력, 아까 그 평화 구축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이 내줄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강화해서 앞으로 그 논의에서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 안보리라든가 기타 더 중요한 기구들의 또 변화가 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계와의 연결을 통해서 또 지적 능력을 키우고 또 젊은 사람들은 더 열정을 가지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일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계속하는 학계는 또 그런 젊은 사람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상호작용. 우리 유엔협회는 또 그런 포럼, 대학생 모의회인데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훈련시켜서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전 그 사회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이게 두 번째 또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역시 유엔 개혁무에 이미 다 답을 다 하셨으니까 그렇고. 근데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반도 안전과 평화. 현재 사실 한반도는 일단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전쟁 상황 중입니다. 휴전 상황일 뿐이니까 이 상황에서 유엔을 우리가 어떤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또는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상 여튼 짧게 우리 소장님 말씀. 네, 사실 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서 유엔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기 핵 문제와 관련되는 비핵화의 논의는 사실 저희가 별도의 포럼에서 계속된 논의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논의 자체에 유엔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러한 논의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고 관련 당사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안보리를 통해서 재논의되면서 그걸 또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엔은
한반도 문제에 또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도 지원이나 개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한 그 생션 레짐 속에 있긴 하지만 결의 속에 이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만약 비핵화의 진전이 있다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북한의 개발 문제에 있어서 일정 기간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유엔 회원국, 또 유엔 사무국, 또 관련 사무국과의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네. 포인트가 다 나오셨어요. 네, 저는 사실 한반도 남북한의 문제는 우리 민족 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국제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런 비핵화 문제라거나 이런 통일 담론을 구성할 얘기를 할 때 민족이냐 외세냐라는 양분화를 만드는 정치적이거나 그런 이슈는 정말 우리는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유엔 총회에 가서 얘기를 할 때 그 북한을 약간 대변하는 느낌이 드는 얘기나 아니면은 북한을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국제사회가 왜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는지 그 취지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오히려 거기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는 거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를 할 때만이 인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얻는 것이지 그냥 마치 북한이 해야 될 얘기들을 우리가 대신하는 그런 입장은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의 인권이나 모든 면을 개선하는 데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유엔을 활용하되 이제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이제 옳은 것을 지향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좀 저는 특히 정부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엔이 하여튼 그 소위 NPT 레짐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 비확산의 어떤 규범을 지켜나가는 그 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이든 이란이든 어느 나라 관계없이 그런 규범에 위반될 경우 그것을 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미 이제 정당화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틀을 가진 제약 속에서 그러면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하는 것을 하는 대로 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전제가 되고 그것이 없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북한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은 국제사회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각국과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세 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제 24회 유엔 토크 콘서트 유엔의 날을 또 즈음하여 또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회고하면서 오늘 마련된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배웠고 오늘 또 우리 학생들이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부분도 많이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자주의 강화에서 우리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국제사회가 많이 변해갔다.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기구, NGO, 개인의 참여, 또 적극적인 참여, 관심과 이해 이게 다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런 줌을 통한 행사긴 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가 바로 다자주의를 더 강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특히 저희 유엔 협회가 또 온라인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토크 콘서트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강연해 주신 오영주 대사님, 외교 안보 연구소장님이시고 또 이신화 고려대 교수님 감사드리고 우리 박흥순 선문대학교 위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